옛 조선 강물이 굽이쳐 흐르는 어느 작은 마을. 이 마을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약초를 캐며 생계를 잇던 여인 연화. 그리고 피리 하나만 들고 장터를 떠돌던 악공 도현. 둘은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었습니다. 연화는 새벽이면 산에 올라 이슬 맺힌 풀뿌리를 캐고 도현은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잠에서 깨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 같은 사람 곁에 있는 거요? 도현이 물으면 연화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 피리 소리가 좋아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전부여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무너지기 시작한 건 마을에 기근이 찾아오면서였습니다. 하늘은 석 달째 비를 내리지 않았고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마을 꽃가는 바닥을 드러냈고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지요. 굶주림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연화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밤새 남의 밭에서 고구마를 캐다 붙잡혔고 서당 훈장은 제자들을 버리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울다 지쳐 잠들었고 노인들은 그냥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 참담한 상황에 기름을 부은 건 하늘도 가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방수령 박만술이었습니다. 박만술은 기근이 절정에 달한 그 시기에 세금을 3배로 올렸습니다. 나라의 명이다. 세금을 내지 못하는 자는 전 재산을 몰수하겠다.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수령의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도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화 몰래 이웃에게 빚을 졌습니다. 기근통에 장터도 서지 않았고 피리 소리에 동전을 던져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쌀 한 뎁박을 사기 위해 약재를 사기 위해 빚은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도현이 연화 앞에 앉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산 너머 큰 고을에 일거리가 있다고 하오. 다녀올게요. 빚을 갚고 돌아오겠소. 연화는 그날 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꼭 돌아와요. 그게 그녀가 남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도현이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군졸들이 연화의 집 앞에 들이닥쳤습니다. 내 남편 도현 세금을 떼어먹고 달아났다. 연좌다. 당장 끌고 가라. 연화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금을 달아났다고? 도현이. 변명할 틈도 없었습니다. 손이 묶였고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는 앞에서 그녀는 끌려나갔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리고 그녀가 도착한 곳은 육지에서 하루 거리 떨어진 외딴 섬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가득한 아무것도 없는 곳. 섬에 첫 발을 내딛던 순간을 연화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군졸들은 그녀를 작은 배에서 밀어내듯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파도 소리만 남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연화 혼자만 남았습니다. 섬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한 곳이었습니다. 마실 물조차 없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겨우 스며 나오는 빗물을 받아 마셔야 했고 먹을 것이라곤 조개와 해초뿐이었습니다. 첫날 밤 연화는 차가운 바위 위에 웅크려 앉아 그냥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억울했습니다. 남편을 기다렸을 뿐인데,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변명 한마디 못하고 이 섬에 버려졌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흘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몸이 흔들렸고 정신도 흐릿해졌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작은 풀 한 포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뾰족한 잎사귀, 약간의 짠 냄새. 연화는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가르쳐준 것들. 이 풀은 먹어도 된다. 이건 독이 있으니 조심해라. 이건 삶아서 즙을 내면 상처에 바를 수 있어. 연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죽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도현의 진실도 모르고 자신을 이곳에 보낸 자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못했는데 그냥 이 섬에서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연화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섬 구석구석을 발로 걸어다니며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류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자라는 염초를 말려 상처가 곪지 않도록 약으로 만들었고 날카로운 조개 껍데기를 깎아 칼을 만들었습니다. 밀물과 썰물의 흐름을 읽어 조개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시간을 외웠습니다. 처음엔 손이 베이고 발이 부르텄습니다. 조개를 캐다 파도에 쓸려 넘어지기도 했고 독초를 잘못 건드려 손등이 부어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섬에 처음으로 다른 배가 들어왔습니다. 유배지를 순찰하는 군졸 둘이었습니다. 그들은 연화를 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네. 대부분은 첫 겨울을 못 넘기던데. 그 말이 연화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대부분은 못 넘긴다고요? 그날 밤 연화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뜨겁고 단단한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살아남자. 반드시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히자. 그 다짐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연화는 섬의 모든 길을 알았습니다. 2년이 지나자 파도만 봐도 날씨를 읽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그녀는 더 이상 유배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섬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섬에도 균열이 생기는 날이 왔습니다. 3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가을, 섬 주변에 평소와 다른 배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군졸의 배도 아니고 어선도 아니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배였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깃발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배는 천천히 섬 쪽으로 떠밀려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폭풍은 하룻밤 내내 섬을 뒤흔들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만들어둔 바위 움막 안에서 웅크린 채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그 사이로 무언가 다른 소리가 섞여 들었습니다. 사람의 신음소리였습니다. 연화는 망설였습니다. 이 섬에 사람이 떠밀려 온다는 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군졸일 수도 있었고 도둑일 수도 있었습니다. 3년간 혼자 살아남은 그녀는 이제 함부로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음소리는 계속됐습니다. 결국 연화는 칼을 손에 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닷가에는 배 한 척이 산산조각 난 채 바위에 걸려 있었고 그 옆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파도에 쓸려 몇 번이나 뒤집혔는지 온몸이 긁히고 피투성이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주변을 한번 살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사내를 움막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사흘이 걸렸습니다. 열이 오르고 헛소리를 하던 사내가 눈을 뜬 건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물을 건넸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날 살린 거요? 연화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기엔 신음소리가 너무 컸소. 사내는 자신을 성민이라 했습니다. 조정의 서리, 즉 말단 관리였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처음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사람이 왜 깃발도 없는 낡은 배에 혼자 탔겠냐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의 다음 말이 연화의 발을 그 자리에 붙박아 버렸습니다. 도연이라는 사람을 아시오? 연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아시오? 성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섬에 우연히 떠밀려 온 게 아니오. 당신을 찾아온 것이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연화는 칼을 다시 쥐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왔다고. 성민은 천천히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무기가 없다는 표시였습니다. 도연은 도망친 게 아니오. 그는 박만술 수령의 비리를 조정에 고발하려다 오히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소. 세금을 횡령한 자는 도연이 아니라 수령 본인이었소.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달아난 줄 알았습니다.
원망도 했습니다. 이해하려 애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감정마저 묻어버리고 그냥 살아남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수령은 도연이 고발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걸 미리 알았소. 그래서 손을 먼저 썼지. 도연에게 누명을 씌우고 당신을 유배 보낸 거요. 도연이 입을 열지 못하도록 당신을 인질로 삼은 것이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과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도현은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싸우려 했던 것입니다. 연화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성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도현은 어디 있어? 아직 오게 있소. 하지만 시간이 없소. 수령이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고 도연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오. 연화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년 동안 이 섬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파도를 읽는 법, 사람을 읽는 법, 그리고 살아남는 법. 눈을 뜬 연화의 표정은 더 이상 유배된 죄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배를 구할 수 있어? 성민은 배를 구했습니다. 정확히는 섬을 순찰하러 왔던 군졸들의 배를 빌렸습니다. 빌렸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군졸들은 순순히 노를 저어줬습니다. 성민이 품에서 꺼낸 조정의 문서 한 장이 그들의 태도를 단번에 바꿔놓았으니까요.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단순한 말단 관리가 아니구나.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육지에 발을 딛는 순간 연화는 멈춰 섰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흙냄새가 달랐습니다. 나무 냄새가 달랐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눌렀습니다. 지금 눈물을 쏟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성민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은 이미 수령의 군졸들에게 알려져 있소. 그대로 들어갔다간 다시 잡혀가오. 알고 있어. 연화는 이미 생각해뒀습니다. 장터에서 낡은 옷가지를 구했습니다. 머리 모양을 바꾸고 얼굴에 검게 그을린 흙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등에 약 보따리를 맸습니다. 이름도 바꿨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원령. 이 고을을 떠돌며 약을 파는 약장수였습니다. 변장은 생각보다 완벽했습니다. 3년간 섬에서 햇볕에 그을리고 바람에 거칠어진 얼굴은 오히려 오랫동안 장터를 떠돌아다닌 사람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수령의 고을 안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장터에서 약을 팔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사람들의 입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약 한 첩에 마음이 열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비밀이 흘러나왔습니다. 수령 나리 부인이 요즘 많이 편찮으시다던데. 맞아, 벌써 석 달째래. 고을 안의원은 다 불렀는데도 차도가 없다나 봐. 연화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는 성민을 찾아갔습니다. 수령의 부인이 아프다고 하오. 내가 들어갈 구멍이 생겼어. 성민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수령의 집에 직접 들어가겠다는 거요? 너무 위험하오. 위험하지 않은 방법이 있었다면 당신이 나를 찾아올 이유도 없었겠지요. 성민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연화는 다음 날 아침 수령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지기에게 약 보따리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부인의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왔소.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시오. 문지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약초 몇 가지를 꺼내 다려 건넸습니다. 문지기가 반신반의하며 마셨고 한식경이 지나자 그의 얼굴색이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앓던 어깨 통증이 가벼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연화는 수령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의 병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오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몸의 기운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연화는 차분하게 진맥을 짚고 약재를 골랐습니다. 부인은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손길은 따뜻했고 말은 조용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부인은 연화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연화는 수령의 집 안방까지 드나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령이 연화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월령이라 했지. 어디서 왔소? 저녁 식사 자리에 불쑥 불러들여 마주 앉힌 수령은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연화는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쪽 고을에서 왔습니다. 이리저리 떠돌며 약을 파는 처지입니다. 떠돌이치고는 손이 꽤 능숙하던데. 부인이 요즘 많이 좋아졌어. 수령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의심인지 호감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서 내내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골목 어귀에서 멈췄습니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수령의 신복 중 하나였습니다. 덩치가 크고 눈이 매서운 사내였습니다. 수령께서 드리라고 하셨소. 그는 작은 비단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은자 몇 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받아들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뇌물인가 아니면 시험인가. 둘 다일 수도 있었습니다. 수령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연화는 이미 장터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품에 안고 쓸모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는 사람. 연화는 은자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좋소. 이용당하는 척 이용해주지. 그리고 사흘 뒤 연화는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인의 처소에 약을 가져다 주다가 안채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방 하나를 지나쳤습니다. 평소엔 굳게 닫혀 있던 문이 그날따라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낡은 나무 괴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펼쳐진 문서 여러 장. 연화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살며시 밀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연화의 눈이 빠르게 문서들을 훑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곡식의 양, 날짜 그리고 이름들.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문서를 들고 나가면 끝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들고 나갔다가 들키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도현도 자신도 모두 끝입니다. 그녀는 문서 위치를 눈에 새겼습니다. 어느 괴짝 몇 번째 칸. 그리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돌아서는 순간 수령의 신복과 마주쳤습니다. 여기서 뭐라는 거요?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연화는 약 보따리를 들어 보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밤에 쓰실 약을 두고 가려다 길을 잘못 들었소. 이 집이 워낙 넓어서. 신복은 한동안 연화를 노려봤습니다. 연화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 섬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눈빛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함부로 들어오지 마시오. 신복이 지나쳐갔습니다. 연화는 돌아서는 순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성민을 만났습니다. 문서를 봤소. 밀매장부의 곡식 횡령 기록까지. 충분하오. 성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가져올 수 있겠소? 가져오는 건 어렵지 않소. 문제는 그 다음이요. 연화는 말을 이었습니다. 문서를 훔쳐서 조정에 올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오. 수령은 이미 조정 안에 줄을 대고 있어. 장터에서 들었소. 그가 해마다 명절이면 한양으로 보내는 물건이 있다고. 위에서 덮으면 그걸로 끝이요. 성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연화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을 내려두고 있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펼쳐 보여야 하오. 조정이 덮으려 해도 이미 수백 명의 눈이 본 걸 없앨 수는 없으니까. 성민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하오. 공개적으로 수령에게 맞서는 거요.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잡히오. 잘못되면요. 연화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3년 동안 섬에서 혼자 살았소. 그보다 더 나쁜 상황이 뭐가 있겠소. 성민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수령이 고을 사람들을 모아 연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명목은 풍년을 기원하는 잔치였습니다. 기근이 채 가시지도 않은 마당에 베푸는 잔치였으니 백성들의 속은 이미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날을 노렸습니다. 연회 전날 밤 연화는 수령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부인의 약을 챙겨드린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신복은 이미 연화의 얼굴에 익숙해져 있었고 별다른 제지 없이 들여보냈습니다. 신임이 독이 된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부인의 처소에 약을 두고 나오는 척하다가 다시 그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궤짝을 열었습니다. 문서를 꺼냈습니다. 품 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령의 집을 나왔습니다. 연회가 열리던 날 고을 사람들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수령은 높은 자리에 앉아 음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 고을에서 자신에게 맞설 사람은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한 여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옷에 약 보따리를 맨 얼굴이 그을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령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연화는 군중 한가운데 멈춰서서 품 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크게 펼쳐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장부에는 지난 5년간 이 고을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기근으로 굶주리던 그 해에도 곡식 창고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수령이 빼돌린 것입니다.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 여인을 잡아라. 신복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군중 사이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성민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조정의 관인이 찍힌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멈추시오. 나는 조정에서 파견된 감찰관이오. 이 자리는 이제 조정의 관할이오. 신복들이 멈칫했습니다. 그 한 박자의 틈이 전부였습니다. 군중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명, 그 다음엔 2명. 기근 때 굶었던 사람들, 세금을 내지 못해 전 재산을 빼앗겼던 사람들, 억울하게 매를 맞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불씨 하나가 들불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령 박만술은 그날 저녁 자신의 연회마당에서 포박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옥문이 열렸습니다. 도현이 나왔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많이 여위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연화를 보는 순간 도현은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기다렸어? 연화는 웃었습니다. 3년이요. 도현이 다가왔습니다. 연화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연화의 손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도현은 그 손을 느끼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오. 덕분에 더 단단해졌으니.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강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현이 오랫동안 불지 못했던 피리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선율이 살아났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연화는 강가에 작은 약방을 열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약을 그냥 줬습니다. 아픈데 올 곳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손을 잡고 진맥을 짚었습니다. 섬에서 배운 것들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데 쓰였습니다. 도현은 다시 피리를 불었습니다. 저녁이면 강가에 선율이 흘렀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따라 모여들었습니다. 연화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섬에서의 3년이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벼렸습니다. 불 속에 넣어진 쇠가 더 단단해지듯 고통은 그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달빛을 품은 여인. 밤이 가장 어두울 때 빛나는 달빛 같은 사람이라고.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달빛 하나 내려앉기를 바랍니다.